모을 수 있느냐라는 말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힘들게 모으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,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30살에 1억 모은 언니의 돈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 같은 느낌이잖아요.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 거고, 총 4가지의 방법을 얘기를 해볼 거예요. 이 4가지를 순차적으로 잘 지키면 여러분들도 1억 모을 수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수입이 들어오면 바로 통장 나누기를 실행한다입니다. 이거는 제가 진짜 20살 때부터 했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월급을 받지 않는 학생인 시절 때도 실천을 했던 방법이었는데요.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용돈이든 뭐 장학금이든 알바비든 아니면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든 이렇게 돈이 생긴다면 그거를 그냥 다 생활비로 남겨둔다, 한 통장에 넣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통장으로 분산시켜 놓는 거예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살 때부터 항상 나눴던 게 뭐였냐면, 일단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들어오는 통장은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통장일 뿐이지 무언가 하는 통장은 아니었어요.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,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생활비 통장에 한 달에 내가 쓰게
있는 두 번째 방법은 고정비를 줄이는 겁니다. 일단 고정비를 줄인다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거든요. 제일 많이 나가는 고정비가 아마 통신비가 아닐까 싶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핸드폰을 두 개를 쓰기 때문에 업무용으로도 하나를 쓰다 보니까 통신비가 두 대가 나가요. 그래서 하나는 알뜰폰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알뜰폰 요금제 쓰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더라고요.
그리고 다시 오르고 계속 이런 걸 반복하지만 1년 뒤에 열어보면 이만큼 불어나 있는 그런 곳을 좋아하는 편이에요.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회사일지 짐작이 가실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만 가지고 있고요. 사실 주식에 아직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분들은 이 회사의 가치가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지 고평가되고 있는지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 자기가 관심 있는 회사의 주식 경향과 뭐 1년부터 5년까지 동향 같은 것들을 보면서 천천히 한 주만 가지고 천천히 한번 보시길 바래요. 그렇게 보면서 서클을 계속 보고 몇 달 동안 그냥 계속 두고만 있으면서 보다가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알겠다 싶을 때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렇게 투자도 하고 저는 펀드도 해봤거든요.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식을 구매하고 하는 게 훨씬 이익이 높았어서 펀드는 중도에 이제 해지했어요. 하지만 내가 주식을 하는 게 좀 무섭다 생각되시면 자기에게 맞는 펀드도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펀드 같은 경우도 조금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좋은 펀드 상품을 찾을 수 있으니까 주식 공부는 필수인 것 같아요. 요즘 시대에 투자가 없이 돈을 버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적당한 소비 습관도 갖추고 어느 정도 행동에 돈을 모을 수 있는 루틴이 만들어졌다 싶으면 이제 소극적인 투자부터 적극적인 투자까지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돈 모으는 방법은 모은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요. 제가 첫 번째에서 돈을 분산해서 모은다고 했잖아요. 그 중에 안 건드리는 돈이 있었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돈으로 주식을 사서 불릴 때도 있지만 내가 돈이 아직은 좀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과감하게 그냥 저축만 했거든요. 내가 만약에 5천만 원까지는 그냥 모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5천만 원까지는 주식 안 하고 그냥 열심히 모읍니다. 모으고 5천만 원이 되면 5,100만 원부터 주식을 시작을 해요. 그 중에 그러니까 5천만 원 남기고 100만 원으로 주식을 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돈을 모았는데 그럼 이 5천만 원은 어떻게 해요? 인 거죠. 이거에 대한 대답이 4번입니다. 저는 이렇게 쓰지 않는 돈을 이율이 높은 이제 예금에 넣어두는 게 가장 커요. 저희 이제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많은 은행사와 여러분들의 직업과 관련된 그런 예금 상품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을 거예요. 그걸 이제 알아보면 있거든요. 그렇게 예금에다가 이 5천만 원을 넣어두세요. 그러면은 뭐 1년에 뭐 5%, 4%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금액의 이자가 1년 뒤에 들어오는 그런 예금 통장이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1,000만 원 단위로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편이에요. 왜냐면 언젠가 내가 그 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넣어두는 용인 거고, 그래서 1,000만 원씩 이제 내가 안 건드리고 싶은 돈, 주식 안 하고 싶은 돈을 예금에다가 넣어두는 편입니다. 그리고 적금도 굉장히 좋아요. 잘 활용하면 금리가 높아지면 적금이나 예금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가 높으면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있다면 금리가
약간 그런 현상이 지속이 되면 그 나의 통장을 잘 보호해줄 수 없다는 두려움이 생기거든요. 내가 여기에 넣은 돈이 바닥나서 나중에 나한테 돌려줄 수가 없는 그런 파산의 불안감이 생긴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보호가 되는 한도 내에 예금, 그 은행에서 법적으로 나에게 보호를 해주기로 한 그 금액, 보장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. 그 금액만큼만 넣어요. 그렇게 여러 개를 넣는 편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세이프박스라던가 그런 그거 뭐라고 하죠? 갑자기 그 언어가 생각이 안 나요. 파킹 통장, 네, 파킹 통장도 예전에는 썼었는데 지금은 파킹 통장 금리가 굉장히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서 쓰지는 않지만 그런 통장도 있다. 이렇게 돈을 맡겨둘 수 있는 통장이 생각보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. 그런 아이들을 이제 골라서 넣어두시면 어차피 안 쓸 돈이니까 큰 일이 일어나서 그런 큰 돈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그 돈은 무조건 계약된 이자를 받게 돼 있는 돈이거든요. 그래서 나는 1년 뒤에 뭐 1,000만 원 넣고 50만 원을 받는다 생각하고 1년 뒤면 50만 원이 생긴다 생각하고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그게 주식에서 버는 수익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주식에서 버는 이율보다